자, 마켓나우 2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뿐만 아니라 뉴욕 시장도 그렇고 관세 때문에 시장이 출렁출렁합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이 결국에는 마감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뉴욕 시장 장중에 좀 보니까 급락으로 출발했다가 또 급등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마지막에 또 매물 추리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더라고요. 관세에 따른 불안감이 미국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전부 다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관세의 부담, 미국이 관세 부담을 받았다면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이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좀 감세를 해줄 수도 있다. 이 관련해서 관세의 세율을 좀 낮춰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또 동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미국이 역시 관세를 계속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구나, 밀당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까지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오늘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반등하고 있는 우리 시장을 보면은 그래도 관세 리스크를 꾸역꾸역 소화를 하고 있는구나라고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사의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낙폭과대 성장주 위주의 비중 확대 전략을 얘기하는 곳이 있었는데 두고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전략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우리 모처럼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또 특히 어제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이 또 올라가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더 자세한 이슈와 업종들, 시장을 움직이는 것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오늘도 역시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고 우리 시장이 낙폭이 꽤나 깊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내려는 반발 매수세가 오늘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세율을 좀 낮춰줄 수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씩 좋은 흐름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양자 컴퓨터, 미국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테마성으로 어쨌든 주가가 많이 튀어오르고 검색이 많이 되는 테마로 양자 컴퓨터가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여러분 아시죠?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 2차 전지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출발을 했다가 상승 탄력은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좋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포함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또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강했던 방산조선, 장 초반에는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면서 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으니까 방산조선도 초반에 부진을 싣고 함께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해운주도 마찬가지 이 모습이겠죠. 원전 관련된 이슈도 오늘 조금 있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건설기계 관련해서 테마 업종이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후회가 됐는지 다시 또 화해 제스처를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관련된 테마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름 많이 보이시죠?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주항공, 전력설비, 그리고 로봇 이런 업종들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틀 동안에 빠졌던 것을 만회하기 위한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 보면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가 어쨌든 시장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장 앞서가도 말씀드렸지만 간밤에 미국 뉴욕 시장이 나스닥 지수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상승할 때는 뭐 나스닥 지수가 1%대까지 올라갔다가 또 결국에는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3%대인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던데요.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로 지금 계속 여러 나라들을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3월 4일자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결국에는 부과했습니다. 뭐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보복 관세도 매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은 이런 부담 때문에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좋은 말을 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약간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말을 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장 마치고 나서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온종일 나한테 전화를 했다. 계속 멕시코, 캐나다가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뭔가 경감을 해주고 관세와 관련된 세율을 조정하자라는 식의 전화를 하루 종일 계속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 대놓고 했고요.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멕시코와 뭔가 조율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예는 아니지만 뭐 또 그전처럼 유예해주겠다, 뭐 시간을 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관세 세율을 지금 25%인데 25%보다 낮춰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물밑 작업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와 계속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세율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은근슬쩍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장 마감을 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지만 우리 시장은 포함해서 일본 시장도 그렇고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엔 오히려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여전히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율, 경감해 줄 수 있는, 관세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고 러트닉 장관은 아직 뭐 그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3월 5일, 미국 시간으로 3월 5일쯤에는 이런 관세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넌지시 또 이 협상의 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관세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연관해서 봐야 할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대형주만 오늘 일단 좀 골라봤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7%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 되돌림 현상을 일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9만 3,800원 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한 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5,10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EV4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번째 전기차 출시이고 첫 준중형 전동화 세단이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이끌 강한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대모비스는 오늘 소폭 쉬어가자 흐름 0.4% 하락을 하고 있고 올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엇갈립니다. 9거래일 만에 반등할 수 있을까 싶었던 삼성전자는 역시 보합권에서 탐색전 벌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41만 주 들어오는 거에 반해 SK하이닉스는 17만 주 외국인의 매도 나타나는데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오늘 소폭이나마 한 0.5% 상승하면서 18만 7,300원에서 움직이면서 주가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IM증권에서 홀드 매수 의견 투자 의견 홀드를 제시하면서 신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목표주가 20만 원짜리를 얘기하면서 당분간 SK하이닉스가 18만 원 선에서 20만 원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관세에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 대형주 위주로 살펴드렸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이야기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건설기계 업종 종목들이 좀 시세가 잘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제 사진과는 또 정반대네요. 어제는 서로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뭐 사이가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 이런 식의 협상을 하는 이야기.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쨌든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나서 후회를 한 건지 아니면 유럽 쪽에 가서 조언을 들은 건지 가서 빨리 다시 협상해라라고 조언을 들은 건지 입장을 약간씩 또 선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지난 주말에 있었던 회담에서의 언쟁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시 평화 협상을 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또다시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이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이 희귀 광물 채굴권 계약을 체결할 준비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평화를 위한 협상을 원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평화 협상을 위해서 빠르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젤렌스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났던 걸까요? 시장에 대한 또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표출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과연 이제 미국과 또 이런 우크라이나에 다시 한번 광물 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에 이제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 오전 11시부터 미국 의회 연설을 합니다. 상하원 통합 의회 연설을 취임하고 나서 처음 하게 되거든요.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고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있으면 11시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이 트위터에다가 이 SNS에다가 의회 연설에서 큰 거 올 거다. 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시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 광물협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와의 이런 뭔가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또 극적으로 의회 연설에서 광물협정을 체결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건설기계나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움직임이 잠시 후에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오늘 잘 체크하면서 저희도 계속 한번 추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전진 건설 로봇이 4거래일 만에 반등세 좀 시원하게 내주고 있는데 13%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북미나 유럽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58,600원 선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강력한 시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 오늘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 건설 기계도 관련 기계를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고 또 인력을 지원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을 받는 거고 오늘 5% 상승 75,2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드릴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럭 이런 부분을 이제 추가로 공급하는 흐름들이 있었었는데요. 5척을 추가로 또 공급한다 이런 흐름들도 있었으니까 5대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5%대 강세 힘으로 9,38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SG도 4.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 이쪽은 국내 시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건설기계 1위 기업인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오늘 3% 강세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은 원전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약간 줄긴 했지만 또다시 좋은 수주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한 언론이 단독 보도한 거라서 추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원전은 아니고요. 카타르의 수전역청과 이 가스발전소를 수주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도하고 중국의 파워차이나라는 회사가 참여한 이 컨소시엄이 카타르의 대규모 가스발전소의 설계
그리고 시공 조달 계약, EPC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피크 발전소, 피크 전력 발전소라는 건요. 피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방형 가스터빈 발전소입니다. 카타르 쪽에 이것을 수주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장 초반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건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발전 용량은 한 511메가와트 정도가 되고 사업비가 한 6,400억 원 정도의 수주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의 이 파워차이나라는 회사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잖아요. 이 6,400억 원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하는 게 거의 절반 정도인 한 2,900억 원 정도의 규모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2027년 1월에 가동을 할 예정이다라는 수주 소식 때문에 원전주들도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니까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3.7%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한 7조 원 정도 수주했고 올해 목표액이 10조 한 7천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주가 26,4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형 원전주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종목하면 BHI나 MNC 솔루션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주가 입에는 약간 엇갈리고요. BHI가 상대적인 강세로 3% 가까운 상승, 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사업 부분 매출이 인식이 좀 지연이 됐었고 신사업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좀 여러 가지 플러스 부분을 깎아 먹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업 매출 증가와 방산 이쪽에서 매출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될 원년이다라는 증권사의 매력 분석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는 2.7% 상대적으로 강세의 힘을 보이면서 2,07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산업 역시 2.8% 상승세 보여줍니다. 원전 관련 주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모처럼 또 좋은 주가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또 어떻게 투자 이어가야 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괜찮습니다. 장 초반 비교해서 상승폭을 약간 좀 코스피는 내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간밤 뉴욕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그래도 한국 증시는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보니까는 그래도 시장 상황이 사실 미국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 워낙 고점에 있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끝난 걸 보면 좀 우리 시장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우리도 이제 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이 관세 정책을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벌인다고 할 만큼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주변 국까지도 그 우방이라고 부르면서 나프타까지 맺으면서 지냈던 나라들인데 여기에 실제로 설마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10%에서 이 행정 사인을 하면서 20%로 올리겠다고 말을 했죠. 이거는 전면적으로 그냥 치고받겠다는 건데 협상용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많은 그 깊은 이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그 공장들이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는 부품들이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관세가 부과된 부품이라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거시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일단 중단을 하고 사태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 이상 25% 이상 물가가 오르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경쟁은 이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나마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끝났고 그 속에서 지금 MWC 2025라는 이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이 통신 장비, 통신 기기 쪽에 또 통신 서비스 쪽에 관련된 전시회가 열립니다. 세계 3대 전시회인데요. 이 MWC 2025에 나와 있는 미국 기업들이 나름대로 관련된 기술을 갖고 국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애플이 그냥 반등세를 좀 나타내 줬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기술주들이 버팀목이 돼주는 건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이러한 관세 분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또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았는데요.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하고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유럽의 EU 정상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우리가 방위비를 더 증가를 시키자라고 결의를 하고 이것 때문에도 이 유럽과 미국 간에 이 척이 지면서 이 대서양을 사이로 무역 장벽이라는 게 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대서양에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또 태평양 넘어서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유럽 수출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두루두루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 하락을 한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보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날 구멍을 찾고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 대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고된 그러한 이슈이기도 했고 그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오늘 시장에서도 잘 가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외환 시장도 사실 문제일 수도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에 1,430원대에서 60원대까지 올라왔다. 오늘은 소폭 좀 하향 안정화되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한국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이 어느 정도 이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도 1,250원을 넘어가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즉 외환 보유고를 허물어서 직접 달러를 매수하면서 이 시장에 이 원화 강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또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미국 또 재무부가 볼 때 우리나라를 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약세를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 돈의 값이 이제 금리라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1260원 됐을 때 갑자기 뭉태기로 돈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달러 사자가 들어오면서 이 원화를 또 이제 다시 떨어뜨리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450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만큼 환차손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이죠. 그리고 1450원을 넘어서 1500원에 가까이 가면 또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외국에서 달러가 뭉태기로 들어옵니다. 이건 환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가장 먼저 사는 건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겠죠. 왜냐하면 이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운용할 수 있고 향후 3월 말에 있을 공매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 내 유동성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거의 10조 원 가까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했고 주요 금융 지주들도 주주 환원을 강화하면서 좀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내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서 유동성이 좀 보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번에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유럽과 중국에서 테슬라라고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거꾸로 우리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에겐 좋은 소식인데요. 그만큼 유럽 시장과 또 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유럽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시장에서도 이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시 또 다른 외제차를 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저자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트럼프의 휴전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이에 따라서 또 EU의 정상들은 긴급 정상회담을 열고 곧바로 이제 이 EU만의 독자적인 그 안보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런 안보 쪽에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산 물자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이런 그 방산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영국인데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평화무대에 살면서 이러한 무기에 대한 양산 시설들을 많이 이제 철거하거나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 최소한 생산 시설을 만드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양산을 하고 있고 또 최신 21세기 들어서 만든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로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 폴란드하고 2단계 계약을 한 것은 폴란드에 직접 공장을 짓고 거기서 K2 전차를 만들고 K9 자주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EU권 내에서 EU 집행부가 주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우연히 본 뉴스지만 국정원이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에 대해서 주의보를 발동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이런 보안에 대한 취약한 부분을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주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보안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지만 지금 실제로 우리 생활 밀접하게 은행 거래를 직접 가서 하시는 것보다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보안이 뚫려버리면 우리나라 그 금융자산이 순식간에 도둑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MWC 2025가 열리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3대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 업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을 데리고 같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생 행보의 한 가지인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 관련된 기술주들,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는 컴퓨터보다는 양자 통신 암호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또 보안과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미 해군의 MRO 서비스에 우리나라 HJ 중공업, 이제 옛날 한진중공업인데요. 여기가 이제 MRO에 참여한다고 그러고 LIG 거기 넥스원도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이런 MWC나 미국의 대외적인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향
받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 속에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옥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찾으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이 약세장에서도 먹을 게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짚고 왔는데 특징적인 섹터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또 한국에서는 관련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마 히토류겠죠. 네. 그 히토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희귀한 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희귀한 광물이 우리가 지금 최첨단 이 과학기술에 관련된 상품들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산하는 게 거의 전량, 거의 90% 가까이가 중국에서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중요한 광물질을 중국이라는 미국이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국가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 그대로 중국이 수출을 규제할 경우에는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이 히토류를 갖고 있는 연구 자석을 만드는 기업을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까지 진출해서 베트남에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있고 노바텍도 중국에서 히토류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바텍도 베트남에 진출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히토류 광산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그 히토류를 갖고 연구사석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페라이트 코어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히토류 연구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히토류에 대해서도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가장 그 강력한 무기이면서 미국도 가장 걱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하루아침에 그 영구 동토층이라 할 수 있는 그린란드를 자기 영토로 하겠다고 덴마크를 막 압박하고 하는 이유는 그 그린란드에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매장돼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광물 자원에 대한 이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협정안을 들이밀면서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역시나 우크라이나가 그런 히토류 광산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광물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류는 중국과 미국이 싸울 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특히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 지역 같은 히토류를 개발할 수 있는 광산을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뭐 히토류 관련 테마를 짚고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아마 뭐 보합되는 게 아니라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테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주제 그리고 트렌드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약간 변화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한알령 해제 네. 이미 뭐 몇 년 동안 나온 네.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이 미국에게 관세 전쟁을 당한다고 표현드리는 건 일방적으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자기들도 10%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한 곳이죠. 우리나라가 중국 편에 쓰려면 뭔가 당근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한알령 해제입니다. 그 한알령 해제 중에 가장 또 중국 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좀 벗어나서 쉽게 열릴 수 있는 시장이 애니메이션 관련된 시장이죠. 왜냐하면 요번에 중국에서 나온 너자투라는 애니메이션이 세계 최고 실적을 올린, 최고 흥행을 한 이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인구에서도 중국에서도 이제 영화를 N차 관람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너자투라는 이건데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이번 양안 회의에서 이 너자투에 대해서 직접 중국 고위 관료자가 직접 말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시장을 제일 먼저 개방해 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이 애니메이션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만큼 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과 웹소설을 갖고 있고 이를 IP로 기반을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르는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기획부터 제작, 그다음에 나중에 유통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이 그 토탈로 이거를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지만 일본의
이런 유스 애니메이션이라고 이 청소년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수입을 해서 이거를 그 상품화해서 유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실제 이 동남아 6개국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해외 경험도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있고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이런 예전에 개발해놓은 즉 한한령 기간 동안 만들어놓은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개방만 되면 곧바로 정식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곧바로 이 기업들의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관련주들이 중국 시장에 한한령 해제됐을 때 가장 먼저 진출할 수 있고 진출했을 때 이 중국 기업들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좀 해제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게 너자투라는 게 세계 1위의 그 흥행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말 그대로 국뽕이 넘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만큼은 뭐 한국에 들어와도 자기 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 철학이나 또 제작 기술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소비자들이 그동안 못 봐왔던 물론 너자투라는 것도 중국 그 전설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중국 문화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만든 이러한 애니메이션들도 이런 이 동양 문화권의 유교 문화권의 사상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나 스튜디오 미르, 애니플레이션, 에디플러스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때입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하면은 사실 뭐 엔터나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 미디어인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는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네. 애니메이션 네.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보시는 거 있으실까요? 역시 애니메이션 쪽의 스튜디오 미르죠. 이 스튜디오 미르는 애니메이션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작과 유통까지 모두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IP를 갖고 있는 고객이 이 IP를 갖고 이 애니메이션 만들고 싶다라는 말만 하면 모든 토탈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 미르는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IP를 또 스튜디오 미르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여기에선 수익을 이 IP 원소유자와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IP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원소스 멀티유스라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IP가 한 분야에 성공을 하면 다른 매체로 이거를 이제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쪽에 성공하면 이걸 드라마로 만들고 드라마에 성공하면 게임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IP가 다양하게 소화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스튜디오 미르는 이런 애니메이션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네이버 웹툰의 스튜디오 N이나 일본 토에이 같은 영상 콘텐츠를 유명한 회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회사의 유재명 대표가 보호예수 물량으로 갖고 있던 물량 2,060만 주가 보호예수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가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서 그러니까 그 낮은 가격에서 풀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격 비슷한 가격에서 이게 풀렸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매수가는 3,200원. 근데 좀 올라 버렸죠. 이게 오르는 건 그 종목이 좋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3,0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요. 이거보다 좀 높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잡은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재명 대표가 자기 보유 지분을 경영권 지분을 넘어가는 부분을 매각한다면 아마도 뭐 6,000원 이상에서 매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스튜디오 미르를 관심권에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슈 종목은 어떨 때 보면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네. 늘 이게 보니까는 미리 선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쌀 때 사는 게 중요하죠. 네, 스튜디오 미르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umanoid robots, my friends.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We think that the robotics era is just around the corner. 올해 CES 2025에서 언어 모델 다음은 피지컬 AI, 로봇의 챗 GPT 순간이 오고 있다는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엔비디아 어닝콜에서도 피지컬 AI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이 던진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은 주로 소프트웨어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챗봇, 추천 알고리즘, 음성 비서 같은 AI인데요. 이런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직접 물리적으로 움직이거나 환경과 상호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구현하고 적용한 것으로 로봇, 스마트 기기 등이 지능적으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탐색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말 그대로 물리적 AI인 것이죠. 그럼 피지컬 AI는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물리적인 환경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분석 예측해서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서 이해한 AI는 통신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액추에이터 등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장치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럼 피지컬 AI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피지컬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하거나 협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장 자동화나 물류 창고 관리 등의 제조 및 산업 분야, 정밀한 수술 지원 로봇이나 재활 로봇 등의 의료 분야, 스마트 가전 등의 가정용 제품,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교통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인간이 사용하던 도구들을 로봇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범용적인 피지컬 AI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국내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과 이슈, 투자 포인트 저희가 잘 지켜보며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은 피지컬 AI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AI의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일단은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우리 시장의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출발한 중국 쪽의 상황.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어제는 강보합권 0.2%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큰 변동 없이 출발을 한 상황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0.28%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홍콩 항생지수는 좋습니다. 1% 넘게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중국 쪽의 시장도 우리 시장과 비슷하게 오늘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가 일단은 조금 경감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 그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힘을 내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하락 출발을 했다가 지금 강보합권 수준으로 돌려내면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올라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 중에 어쨌든 이슈가 있고 좋은 호재가 있으면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좀 올라갑니다. 상승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중에 좋은 제약바이오 종목 한번 골라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일매일 매주 좋은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슈 소개해주고 계신데, 자, 오늘은 또 어떤 기업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여전히 제약바이오도 관세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는 업종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중에 좀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네, HLB 생명과학을 HLB 오늘 좀, 생명과학? 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이 기업이 이제 여러 사업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주사기를 만듭니다. 아, 예. 그런데 이번 트럼프 때 말고 바이든 때 이 중국산 주사기에 대해서 관세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국내산 주사기가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알아보니까 HLB 생명과학의 그 주사기에 대한 미국 네. 발주가 그 국내 판매 수량보다 2배 이상, 100%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주사기에 대한 그 매출 목표치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렸다고 네네네. 합니다. 내부적으로요. 그 올해 1월에 FDA로부터 그 HLB 생명과학이 개발한 그 주사기 소프잭이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프잭. 네. 이미 이제 미국에 동물용 주사기는 팔고 있었는데 네네. 이 인체용 주사기는 이제 1월에 허가를 받은 거고 그래서 동물용, 인체용 모두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 소프젠이라고 아까 상품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동물용 주사기만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인체용. 네. 이게 또 우리로서는 좋은 게 중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올해 1월이면은 이제 막 판매를 네.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네, 네. 관세가 그러면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트럼프 때 관세가 아니고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 네. 관세를 부과한 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네, 지난해 5월에 이런 내용이 아,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 네네. 정권이 바뀌기 전에요. 네네. 중국산 주사기, 바늘, 고무장갑 등의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50%만 인상하기로 했는데 네네. 이게 진짜 시행이 될 때 한 100%까지 원래는 무관세였거든요. 0%였는데 100%로 올라서 본의 아니게 중국산 주사기 가격이 2배 오른 겁니다. 아, 중국도 원래는 무관세였어요? 네. 근데 100%로 네. 2배를 네. 갑작스럽게 올려버린 거네요. 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시행된 건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중국산 이 주사기는 2배가 된 건데 관세가 2배가 되면은 가격적인 부담이 생길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을 진출할 때 우리도 관세가 없었나요? 네. 지금도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도 없었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얼마를 붙이겠다 이렇게 예고된 상황도 없는데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25% 의약품 관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게 되면은 중국이랑 또 비등비등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중국 제품은 100% 올랐고 네, 그쵸. 저희는 25%.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필수 의약품 그러니까 네, 그쵸. 이제 주로 먹는 또는 맞는 약에 대해서인데 이게 의료기기로도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한국 제품이 25% 오르면 인도 다른 이제 동남아 그쪽에서 수입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똑같이 25%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이제 중국은 이미 100% 올라가지고 여기에서 또 25%가 추가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25랑 100%는 아직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네, 일단 이제 국내 주사기 가격은 이제 원래 중국 제품보다 한 30에서 40% 가량 비싼 편이었다고 우리나라 합니다. 게. 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이제 그 2배가 중국 제품이 원래 100원이었던 우리나라 한 130원 정도였는데 중국 가격이 200원 200원이 됐고 됐고. 우리는 여전히 130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경쟁력을 일단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사기 시장 규모를 정확히 이제 수치화된 건 없습니다만 한 90억 개 정도가 이렇게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해요. 원래 엄청 중국용 주사기들이 이제 점유율이 상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회용 주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얼마나 그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싸냐 이런 그쵸. 것들이 발주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들은 원래 생산 규모가 원래 엄청 상당해서 이것 때문에 점유율을 빠르게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 또 가격도 쌌는데 그런데 이런 가격 메리트가 이제 확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게 된 거고 그중 대표 기업이 HLB 생명과학이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잖아요.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한국 기업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미국으로 좀 우회 수출, 우리 제품 우회 수출하는 방법 없겠냐는 그런 이제 연락이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국내 주사기 업체들에게. 그러게요. 그럼 우린 프리미엄 받고 그걸 팔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HLB 생명과학처럼 우리가 만든 걸 많이 수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이 수지타산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주사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100원인데 2배로 관세가 되면 200원이고 우리는 지금 130원에서 40원인데 만약에 25% 관세가 트럼프가 부과를 해도 200원보다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가격적인 경쟁력은 중국 것보다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HLB 생명과학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진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의 주사기 시장을 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기를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HLB 생명과학이 그럼 미국에서 주사기 얼마나 팔 거냐 네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2억 4천만 개 정도 2억 4천만 아주 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미국 시장이 아까 90억 개 정도가 연간 네네네. 유통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점유율로 따져보면 3% 미만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FDA 허가 받은 게 올해 1월이기 때문에 이제 점유율은 지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책정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 높여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HLB 생명과학 연결 기준 매출액이 작년에 1,02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245억 원을 기록을 적자였어요? 했습니다. 네. 그 주사기가 그러면 전체 HLB 생명과학 매출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 네네. 궁금해하실 텐데 한 8% 수준입니다. 작네요. 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사업부에서 주사기를 생산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 또한 뭐 의료기기 사업부 또한 주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사기를 포함한 의료 용구의 제조, 유통, 판매까지 이렇게 다 포함한 게 의료기기 사업부고 네네. 이 매출이 8%. 그러면 뭐 단순 계산했을 때 이제 100억 원 미만이라는 거죠. 지금 주사기 매출이? 그냥 매출이요. 매출이?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관세 시행이라던가 FDA 허가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반영되지 않은 그냥 작년 매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는 상황이 급반전됐고 그러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뭐 주사기의 매출 자체 비중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러면서 아니면 손실폭을 줄여줄지 뭐 흑자 전환까지 해줄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HLB 생명과학의 실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서 매출을 많이 늘려주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뭐 HLB 생명과학에겐 너무 좋은 거고. 근데 뭐 어쨌든 중국이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HLB가 지금은 3%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니까 뭐 중국 그 기업들 걸 많이 뺏어오면 뺏어올수록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자, 그럼 어쨌든 미국에 이렇게 중국 걸 제치고 우리 HLB 생명과학 주사기가 들어가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뭔가 주사기에 차별점이 있나요? 저희가 잘 모르니까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 독자 개발한 그런 경쟁력이 있긴 합니다. 기존 네네. 주사기보다 안정성을 높였다라는 어, 건데요.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유리 앰플 이렇게 병에 담긴 그 약제를 주사기를 통해 뽑을 때 네. 이제 앰플 속에 미세한 유리 조각이라던가 뭐 고무 파편 이런 아. 게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미세 좀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게. 네, 네. 좀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진 제품의 경우요. 네네. 그런데 HLB 생명과학 제품은 주사 바늘에 여과지를 장착을 해서 이런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사전에 차단해주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늘 안에 필터 같은 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뭐 기계가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걸러주는 장치가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도 미국 시장인데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도 이 주사기 시장 움직이가 좀 생소해요, 그렇죠? 네, 많이 네, 맞아요. 생각해보지 않은 쪽이라서 세계 뭐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네, 뭐 전 세계 주사기 시장만 놓고 네네. 봤을 때 다른 의료기기랑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1.5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아, 높아요?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오. 거죠. 이제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이제 노령 인구 그리고 만성 질환 환자, 고혈압, 당뇨병 뭐 이런 환자들이 이제 좀 급증을 하면서 주사기 수요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주사를 합니다. 맞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세계 주사기 시장이 2022년에 약 180억 달러, 약 25조, 그리고 연평균 4.2% 성장해서 2032년 기준으로는 한 38조 6천억까지 이를 것이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그 주사기 규모를 챗 GPT 통해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북미 시장 규모만 나온 거는 찾았습니다. 2019년에 한 6조 3천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평균 10% 성장이 되고 있고 2027년엔 약 13조 원.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북미 시장에서만 HLB 생명과학이 제시한 점유율 3%를 적용했을 경우 단순 계산하면 2027년 북미 매출 규모가 4,100억 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억 원 미만에서 2027년에 이 정도로 커질 수 있다면 그 몇백 배 성장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게 단순 계산한 거지만 이제 이만큼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주사기 시장이 뭐 생각보다 성장 속도나 규모가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만약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으면 어쨌든 뭐 1,000억 단위대의 매출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뭐 어쨌든 뭐 시간차를 두고 나서 HLB 생명과학 전체 실적에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 건데 이 HLB 생명과학이 지금 뭐 만들 수 있는 캐파나 설비는 갖춰진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설비를 계속 확충하고 있고요. 이제 자꾸 수주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천안 공장이랑 네. 안성 2 공장이 있는데 올해 6월까지 이 두 공장 모두 가동률 100%를 목표로 지금 빠르게 수주에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판을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네네. 그 앨리스 메디컬이라는 그 현재 유통사랑 손을 잡고 그렇게 이제 제품을 납입하고 있고 네. 이달 초에 선적을 이제 마쳤다고 합니다. 이달 초라고 하면 아마 2월 지난달에. 네, 2월 2월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그 대형 병원이라던가 뭐 대학병원 뭐 그리고 주사기 제품 동물용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 이렇게 계속 납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주사기 쪽에 모멘텀이 좀 있네요. 미국 쪽에서 관세 여부도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배제됐으니까 우리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뭐 HLB 이야기 나온 김에 HLB 그룹주 중에 HLB를 또 볼까요? HLB도 지난주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주가도 올랐고 예. 뭐 이거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뭐 승인 여부도 기다리고 있지만 유럽 쪽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1차 치료제 등재 소식입니다. 이제 HLB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랑 그다음에 항서제약이 개발한 캄렐리주맙 이 병용요법으로 지금 간암 치료제 신약의 FDA 허가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병용요법이 세계 최대 그 암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
그래서 에스모라고 부르거든요. 이 에스모 치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됐다는 소식에 이 그룹주 전체가 좀 들썩였습니다. 또 에스모는 간암 환자들한테 이 병용요법을 그 강력 권고하는 그런 처방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를 이제 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뭐 HLB는 10% 가까이, 뭐 제약도 17%, 생명과학도 올랐죠. 네, 이렇게 이제 상승 HLB만 오른 게 아니라 HLB 그룹주 전체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네네. 이제 그 리보세라닙에 대한 그 글로벌 특허권은 HLB가 가지고 있고 HLB 생명과학은 한국, 일본, 유럽에 대한 판권이랑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요. HLB 제약은 그 한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이렇게 국내에서?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권이랑 수익권을 보유한 이제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차례차례 뭐 폭포수 떨어지듯이 차례차례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의 연관성, 뭐 옛날에 셀트리온처럼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런 관련된 그룹주들이 다 일제히 올랐는데, 근데 에스모라는 게 네.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 뭐 잘 알진 못해서 네. 에스모 뉴스를 봤을 때 뭐 에스모가 뭐 세계 최대의 뭐 종양학회다, 임상 종양학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만큼 권위가 있고 학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 찾아봤는데 여러 암학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세계 최대에서, 그러니까 1위는 아닙니다. 세계 3대 암학회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면 가장 영향력을 갖는 가이드라인은 뭐냐? 그럼 그건 NCCN이라고 다른 겁니다. 그 미국 암 종합 네트워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야말로 진짜 권위 있고 미국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CCN 가이드라인을 등재되면 미국의 그런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이제 권고될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의사들이 이 NCCN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처방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NCCN에 등재가 되면 FDA 그 승인 항암제 치료 권고안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임상 적용에 좀 의료 현장에서 좀 빠르게 환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도 에스모는 그 세계 3대 암학회로 평가를 받고 있고 네네. 유럽 중심의 어떤 글로벌 임상을 하는 그런 제약사들한테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 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HLB에 따르면 이 의약품이 아직 FDA 품목 허가를 받기 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학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된 거는 정말 없었다.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최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학회 같은 경우는 네. 이미 품목 허가가 된 그런 제품의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그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허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HLB 제품이. 그런데도 1차 치료제도 등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결국에는 FDA 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HLB 네.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지금 그것만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데 네. 그러면 이번에 에스모에서 이렇게 강력 권고 사인을 네. 줄 정도로 효과가 아직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 정도로 준 거면 자연스럽게 FDA나 EMA 허가를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런 시장에 뭐 반응이 있는 건 잘 알고 네네. 있지만 이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게 보수적으로 그래요? 보시는 게 맞을 것 아쉬운데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HLB 그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3월 20일이 데드라인인데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허가 1차 치료제로 등재된 게 한 일주일 전 이슈인데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네네. 이 허가 여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3월 20일에 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녹십자가 이제 허가받은 FDA 제품 그 면역 글로불린 제제 같은 경우도
원래 기일보다 한 달 일찍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슈는 어쨌든 계속 스탠바이를 해야 하는 그러게요. 이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FDA랑 그 유럽 의약품청 EMA의 그런 승인에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으로 지정이 될 경우는 미국 주요 암센터 전문가들이 이 약을 처방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임상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 빨리 이제 임상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이 FDA는 그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허가 여부를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빨리 데이터를 쌓고 빨리 승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빨리 쌓여서 좋은 데이터가 빨리 쌓여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NCCN의 경우는. NCCN은. 그런데 지금 네. 에스모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인이 유럽이고 물론 글로벌도 포함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FDA 승인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긍정적으로. 이거는 조금 비약이지 않나. 이게 이제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지원 기자의 견해까지 함께 들어봤는데 에스모가 뭐 무조건 FDA 승인을 가기 위한 절차다 아니면 뭐 확인 보증 수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3월 20일 내는 언제든지 뭐 당장 내일이라도 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HLB 가지신 분들이나 관련해서는 항상 좀 대기하시고 뉴스 보시면서 주가 흐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어요.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가져가실 것인지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어쨌든 3월 20일 내에는 HLB 주주분들은 항시 대기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석지원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도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이번 주제는 TSMC는 미국과 함께 갑시다. 좌방산 우재건, 방산과 재건 투트랙 동시 강세장, NIST PQC 알고리즘 풀 탑재 보안칩 생산 ICTK 상한가입니다. 요즘에 그 매일매일 트럼프가 자기 백악관에 난로 있는데 거기 한 사람씩 뭐 기업인이든 뭐 정치인이든 저기 모신 다음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기보다 더 드라마도 이미 안 본 지 오래됐지만 요즘에 솔직히 넷플릭스가 다 데려가 버려가지고 뭐 연속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수목 드라마 이런 거 연예인들 몸값 저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뭐 예능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트럼프가 약간 자기 원맨 쇼잖아요. 아시다시피 자기의 장점이나 뭐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약간 이 사람은 꺼다 놓은 보릿자루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갑시다 하고 안 갈 사람은 탈락. 무슨 쇼미더머니를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렇죠. 젤린스키는 우리와 함께 못 갑니다. 탈락. 쫓아내버리고 그렇죠. TSMC 회장은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앞에다 두고 이 TSMC 회장이 날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거 우리에서 공장을 만들면 관세 없어지니까 하는 거죠. 맞죠? 나 좋아해요? 막 이러고 그렇죠? 그럼 나 좋아해요 하는데 거기서 저 싫은데요? 어떻게 이래요? 그러니까 땡큐 이러고 있죠. 그래서 TSMC는 이제 미국과 함께 가는 게 확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좌방산 우재건이라고 지금 방산과 재건이
이게 약간 방산과 재건이라는 어떤 요 가치가 두 개가 병립할 수 없는 가치 같은데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속보로 나온 게 또 뭐 EU에서는 이제 미국이 너네끼리 해라 했더니 EU가 지금 사상 2차 대전 이후에 사상 최대의 EU만의 어떤 방공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뭐 수백조 원을 투자해서 뭐를 지금 만든다고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되면 전쟁은 마무리됐는데 문제는 평화가 와서 마무리된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니네 돈으로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이 지금 방산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면서 마무리가 돼버리니까 방산과 재건이라는 가치가 동시에 지금 병립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약간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양자칩 관련해서 양자칩에서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칩 생산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뭐 이렇게 제목에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필반 하나만 딱 살아남았고 자, 장중에 또 변동성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한 중반 정도에 트럼프의 일정이 항상 그때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항상. 왜냐면 그때 새벽이지만 걔네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랑 똑같이 오전 9시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뭐 12시쯤 3시간 정도 지나서 항상 점심시간쯤 돼서 트럼프의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폭탄 발언을 해버리면 그리고 또 트루스 소셜에다가 항상 이렇게 쓰잖아요. 내일 큰 거 다가온다. 아니 무슨 진짜 쇼미더머니 같아요. 내일 큰 거 다가온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트럼프가. 뭔지는 안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큰 거 온다. 내가 할 말 다 해버리겠다. 오늘도 무슨 의회에서 뭐 큰 거 온다고 썼잖아요. 지금 뭐 더 큰 게 온다. 내가 할 말 다 하겠다.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게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장중 변동이 어마어마해요. 어제도 장중 변동이 어마어마하다가 출렁이다가 저 정도 상황으로 끝난 건데 지금 어제는 또 다우가 다우랑 S&P 500 짝꿍이 많이 빠졌죠. 엊그제랑 또 다르죠. 엊그제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 두 개 짝꿍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는 다우 S&P 500 짝꿍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하루를 번갈아 가면서 급등락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다 트럼프의 입에서 지금 이게 좌지우지 된 거다. 자, 지금 이 다우도 결국엔 121선 깨버렸죠. 엊그저께 121선 살짝 깨고 끝냈는데 이번엔 어제는 확실하게 그냥 하락 갭으로 확 깨버렸습니다. 자, 이제 1월 13일 날 41,844. 저기 지금 다시 테스트 가야겠죠, 지금. 오늘 테스트 갈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나스닥은 반면에 많이 회복을 일단 이 양봉 나왔죠. 밑에서 많이 바짝 끌어올렸어요. 물론 저점이 먼저 붕괴가 됐지만 어저께는 일단 그렇죠? 엔비디아, 테슬라 급락하다가 조금 반짝 올려서 끝났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S&P 500이 그동안 6,000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 6,000 붕괴되고 얘도 지금 밑바닥으로 얘도 지금 많이 끌어올린 게 이 정도입니다. 장중 저가는 더 밑에 갔어요. 장중 저가는 5,732.59까지 가버렸습니다. 이 지금 2015년도 1월 달 저점을 깼어요. S&P 500도. 그렇죠? 뭐 이제 요즘에 보세요. 요즘에 보면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심한 거잖아요, 지금. 하루의 변동성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엄청 흔들리면서 추가 이 중간에 멈췄어요. 그 흔들리다가 딱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끝난 거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바는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이미 밑에 빠져 있어서 왕창 빠져 있었던 거죠. 이것도 보세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 심하죠. 양봉이든 음봉이든 윗꼬리 아랫꼬리가 엄청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하루 변동성이 너무 심해. 이게 피곤해, 이게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죠.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정책들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약간 뭐 3월 달에 뭐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4월 달에 했다가 또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약간 협상용으로 던져놓은 다음에 저울질을 해가면서 밀당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도 결국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독일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결국 유럽에까지 여파가 다 미쳤습니다. 싹 다 미쳤죠. 북유럽부터 시작해서 터키, 헝가리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미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남유럽, 북유럽, 동유럽 할 거 없이 다 전체적으로 빠졌습니다. 자, 브라질은 한 번 더 음봉을 때려 맞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속절없이 하락을 하고 있네요. 자, 뒤로 가볼까요? 전 세계가 다 흔들리네요. 자, 상해 심천은 약간 지금 뭐 양해 같은 게 열리면서 또 정책이 나오면서 일단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심천도 플러스였고요.
자, 코스닥이 먼저 나왔네요. 코스닥도 지금 오늘 갭상승이 일단 조금 나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니케이입니다. 니케이가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 좀 모양이 안 좋네요. 자, 대만 갖고는 오늘 시작하면서 일단 갭상승이 올라오면서 니케이보다 강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121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제 나중에 좀 뭐 섞이긴 했는데, 네, 어차피 뭘 먼저 보든 상관이 없죠. 코스피도 121선 일단 약간 회복을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이제 다시 나왔죠. 코스닥도 갭상승이 다시 나왔지만 흔들림이 있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자, 1456.60인데. 자, 그림이 여기서 다시 결국 이 이틀의 급등이 여기서 거의 무너질 뻔했는데, 그쵸? 여기서 다 무너뜨렸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겼네요. 그렇죠? 여기서 급락이 1,430원을 뚫고 정말 내려갈 수 있었던 그림인데 와, 완전 종이를 이렇게 접듯이 다시 꺾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안 나온 게 이게 지금 안 꺾여 버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외국인 순매수가 터졌어야 되는데 저 WTI는 계속 WTI는 밑바닥에 66달러까지 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안 도와줘요. 지금 오늘도 1,300억 팔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290억 사지만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안 도와주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순매도를 계속 쳐버리니까 환율이 1,430원을 깼었어야 되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460원대로 다시 점프해버렸어요. 자, 1조 5천억 원 판 다음에도 1,890억, 오늘도 1,380억이니까 오늘도 어제보다 많이 팔겠네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절대 붙어주지 않고, 자, 지금 그래도 제일 많이 오고 TSMC. 자, TSMC가 결국 약간 효과가 있었나요? 트럼프와 함께 갑시다 했더니 주가도 그래도 어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시총 20위안에서 4% 올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일본 오늘 도요타 자동차가 2.6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골드 ETF니까 빼고 이거는 소프트뱅크 그룹, 그렇죠? 지금 이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반등하면 이 소프트뱅크 그룹하고 요 히타치가 조금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은 지금 아까 전에 갭상승한 모습 보였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서 미국 증시에서 TSMC ADR이 4% 급등했더니 오늘 대만 본토 증시가 10시에 열리니까 역시 본토 증시도 같은 기업이니까 2.50 급등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홍하이 프리시전 어제 요즘에 애플 신제품 출시가 좀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애플 신제품 출시 딱 하면 그렇죠? 스티브 잡스 나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뭔가 관심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아이폰 16이 나왔고 어제 뭐였죠? 패드 나왔어요. 패드 신제품.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약간 옛날에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신제품 들고 나면 와, 뭐 나왔지 궁금해, 얼마야, 스펙 뭐야 이랬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신제품이 지금 2개가 나왔다. 폰이 나오고 패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홍하이 프리시전 그 폭스콘의 모회사 1.47 지금 좀 오르고 있고요. 네, 그 2개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1.35 유니프 레지던트 엔터프라이즈 17위짜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역시 TSMC가 제일 많이 오르죠. 나스닥하고 연동되고요. 자, 그래서 어제 특징주 TSMC ADR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TSMC죠. 자, 여기 이제 어저께 4년 동안 미국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에 의한 엄청난 조치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막 띄워줬죠.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귀주모테주 별 변동이 없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CATL은 21선을 좀 깨면서 좀 강세가 조금 누그러졌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 21선 돌파했어요. 도요타 자동차 오늘 급등하면서 21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니케이가 올라가려면 도요타가 올라가야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 대만의 TSMC입니다. 아까 똑같은 기업인데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랑 본토 증시에 상장되는 거.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거 오르니까 본토 증시도 오르는데 지금 미국 증시에 있는 TSMC보다 본토 증시의 TSMC가 약간 조금 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렇죠? 같은 기업인데 약간 시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특징주입니다. 미쓰비시 전기입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21선 넘어서면서 급등하고 있죠. 뭐 전기 및 전자장비 제조하고 에너지 및 전기 시스템, 뭐 산업 자동화 시스템 여러 가지 하는데 부동산 광고 및 금융 서비스까지 뭐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미쓰비시 그룹에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전기 담당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의 특징주는 ASE 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대만이 TSMC가 막대한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으니까 관세 없어요,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SMC가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이 앞단의 설계를 담당하는 알집테크, 어제 얘기해드렸죠. 그다음에 뒷단의 조립 테스트를, 그러니까 전공정과 후공정을 중간에 TSMC가 다 같이 이끌고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TSMC의 생태계, 세계관에 함께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ASE 테크놀로지에게도 좋겠죠. TSMC가 그냥 이끌어주기 때문에. TSMC가 제조 파운드리에서 세계 단독 1위고 후공정, 조립 테스트에서 AS 테크놀로지가 1위입니다. 2위가 암코, 미국의 암코인데 그 암코의 KOR이 우리나라 KOR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랑 연관되어 있는데 좀 아쉽다고 예전에 얘기 드렸는데 다음에 또 그 역사를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AS 테크놀로지도 TSMC랑 같이 해서 좋다. 뒤로 가겠습니다. 후공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이 단독 1위입니다. 4.86. 그다음에 딥페이크가 3.78입니다. 자,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에서 ICTK라는 종목이 일찌감치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하여서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아직까지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ALT, 코이버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지금 ICTK가 30%니까 압도적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ICTK가 지금 이제 제24회 세계보안 엑스포가 지금 3월 19일부터 21일 날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여기 참가한다고 부스 신청해 놓은 것을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19일에서 21일 날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거에 가셔서 ICTK가 어떤 거를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ICTK가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양자 내성 암호라는 PQC가 탑재된 PUF 보안칩 QF5를 양산한 보안 팹리스 기업이다. 그런데 그게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PQC 알고리즘 정식 표준이 풀탑재된 I512DM 보안칩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의 현재 보안 체계가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은 싹 다 바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보안 체계로는 양자 컴퓨팅 시대에 견딜 수가 없대요. 다 해킹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체계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데 얘네 ICTK의 기술은 뭐냐면은 그 반도체에 그 미세한 홈이 있는데 그 홈이 다 균일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홀, 비아홀이라고 합니다. 그 비아홀의 그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암호를 만든대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죠. 근데 그 기술이 적용된 보안 칩이 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이제 다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런 보안 체계가 있어야 양자 컴퓨팅 시대에 그 대비할 수 있다 해서 표준을 이제 만드는데 그 표준에 인증을 받은 요 보안칩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 그것 때문에 요 일단 ICTK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30%짜리 이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요. 2025년도 1월 6일 날 13,000원. 여기가 지금 최고가인데 지금 이 상한가 기세를 내일도 만약 이어간다면 13,000원 도전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안 엑스포가 3월 19일 날까지 있으니까 아마 그때까지 모멘텀이 살아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제목에서 제가 좌방산 우재건했죠. 지금 요즘에 언론에서는 좌방산 우조선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듬을 타면서 요것을 좀 재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좌심실 우심실 아니고 좌방산 우조선.
네, 대담한 대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박순혁 작가님 와 계신데 일단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거. 올해는 과연 전기차 해짐을 극복할 원년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또 언급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지난주에 저기 이데일리 TV 구독자 30만 좀 이제 달성 부탁드린다고 넘었더라고요, 정말. 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기 제 방송 보고 이제 네. 구독 눌러 주셔 갖고 30만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한 대담에서 이론된 30만 구독자 달성. 아, 예, 예. 감사드리고요. 예, 300만 가셔야죠. 아, 좋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작년 통계치부터 한번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해의 전기차 판매량은 이제 1,624만 대가 이제 팔린 걸로 이제 최종 그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카마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70%가 이제 중국에서 팔렸다.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이제 한국 2차 전지나 이제 뭐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아팠던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8.8% 이거는 이제 그 순수 전기차 EV하고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를 이제 합한 숫자고요. 순수 전기차 부분이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더 중요한데 이제 순수 전기차는 16.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토탈 수치는 작년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네. 이제 우리 쪽하고 연결돼 있는 쪽일수록 좀 나빴다 하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최대 시장인 중국이 작년에 이제 EV 그러니까 EV하고 PHEV, BEV하고 PHEV를 이제 합쳐서 이제 66.4%를 차지한 거니까 뭐 그렇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구 환신 같은 이제 중국의 이제 정책적인 지원 때문에 이제 가능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유럽은 오히려 역성장했습니다. 이제 3.8% 하락을 해서요. 예. 23년도에 이제 전기차 비중이 21.8에서 오히려 18%로 뭐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9.6%를 기록을 했고 7%밖에 성장 못했어요. 원래 이제 24년 초에 이제 미국 시장을 예상할 때 거의 50%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7%밖에 성장 못했으니까 이제 뭐 유럽은 역성장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재고가 이제 많이 쌓여서 작년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고를 이제 떨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적자도 많이 보고 예, 이제 작년.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4년 전체를 이제 돌이켜 보면은 중국이 정부의 지원책에 의해 갖고 전기차가 이제 크게 성장하는 데 비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 좀 이제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역성장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좀 다시 이제 그 정부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작년에 역성장을 2년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나서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한국판 IRA를 우리가 이제 시급하게 도입해야 된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제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쇠퇴하게 두면 안 된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이제 중국 사례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중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크게 성장한 건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제 뭐랄까 좀 뒷짐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판 IRA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업체를 살려야 된다 하는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런데 지금 이제 금감원이 이런 이제 뭐랄까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이 발전하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제 정반대되는 지금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어 갖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하는 이제 사설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실렸고요. 유상증자 하려면 금감원 경영평가부터 받으라니. 그러니까 적자난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받아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4년에 상황이 안 좋아갖고 이제 2차 전지 산업
뭐 업체들이 이제 재고 처분 이런 것들 때문에 적자를 본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유상증자를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해갖고 계속해서 이제 중국 2차전지 산업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금감원이 나서갖고 그 이제 신규 자금 공급원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면 그러면 뭔 돈으로 투자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굉장히 필요한 게 성장 동력 산업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 출구를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예,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한국 경제에서 이제 사설로 이제 강력하게 좀 비판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음 장. 지금 이게 금감원이 사실은 막을 법적인 근거나 이제 뭐랄까 민주적인 정당성 같은 부분이 이 뭐랄까 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감원은 이제 이 유상증자 신고서 같은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좀 잘 이제 적혀 있는지 하는 부분만 확인하고 통과시켜 주는 이제 그 뭐랄까 이제 통로 역할을 맡아야 되는 뭐 그런 조직인데 지금 이제 대놓고 자기들이 이제 누구는 유상증자 가능하게 해주고 누구는 가능하게 안 해주겠다고 하면은 금감원이라는 이제 조직이 기업들의 이제 생사 여부를 이제 이 여탈권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칼럼에서 이 사설에서 이거는 금감원의 이 전행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비판할 정도로 좀 그런 상태고요. 요 밑에 이제 뉴스핌 기사를 보시면 금감원이 이제 민주적 통제가 부재하다 하는 그 이제 비판이 이제 양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2020년 7월 달에 이제 하신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심각한 좀 문제긴 합니다. 이제 금감원이라고 하는 조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아서 이제 민주적인 이제 권한 위임을 해준 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공무원 조직도 아니에요. 이게 좀 뭐랄까 좀 이상한 조직인데 이제 이를테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이제 가장 큰 질타를 받고 있는 좀 선관위 같은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아무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기네 식구들을 막 이렇게 갖다 꽂아가지고 이제 불법 취업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몰디브 이제 해외 여행 같은 거 막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온갖 방만한 이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한테 이제 강력한 질타를 받고 있는데 지금 금감원이 그런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차제에 한번 금감원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금감원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국민적인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지금 이제 그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최근에 8조 원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비아디가요? 비아디는요. 예. 8조 원이요? 8조 원이요. 8조 원의 예. 유상증자를 예. 중국 비아디는 8조 원의 유상증자를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공장 짓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덤핑 판매하고 뭐 이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하고 경쟁해야 될 대한민국 2차 전지 기업들은 이제 금감원이 나서서 다 유상증자를 막아버리면 이거는 대놓고 이제 비아디가 비아디나 CATL이 이제 한국의 뭐 현대차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때려잡아라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지금 금감원이 진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인지에 대한 좀 반성 같은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갖고 지금 이제 1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 현황을 보면은 이제 출발은 무난했다.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18% 정도 증가한 상태고요. 유럽 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정부의 지원책 같은 부분들이 특히 이제 그 배기가스 이제 그 환경 규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좀 유럽 쪽에서 좀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이건 밀고 갈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환경 규제에 대한 그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의 경우에 1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22% 증가하면서 이제 좀 좋은 출발을 좀 보인 상태인데 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다 하는 이제 좀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유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좀 디테일하게 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BEV가 이 배터리 쪽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순수 전기차. 순수 전기차가 37.3%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PHEV는 이제 6.4% 이제 역성장했습니다. 저게 이제
프랑스 쪽에서 나온 이제 규제 부분하고 좀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디테일로 보면은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좋은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지금 이제 EV3가 이제 유럽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이제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랄까 좀 가성비가 있는 차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EV3가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냐 하는 이제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아마 EV3가 이제 유럽인들이 딱 이제 선호할 만한 이제 그 차량 사이즈, 가격 그다음에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기아가 지난달에 EV3 7,646대를 유럽에 수출했고 스페인에서는 이제 월간 전기차 판매 1등을 달성했다는 이제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EV3에 이어서 이제 EV2를 또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이제 EV2에 대해서 또 기아에서 아주 좀 자신감을 이제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관련해서 이제 2025 기아 EV 데이라고 저 행사가 스페인에서 열렸어요. 스페인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좀 이제 크게 열린 행사고요. 전기차, 세단, 상용차로 기아차가 유럽 캐즘을 뚫겠다 해서 이제 쭉 발표를 한 거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차들이 이제 앞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아의 전기차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아에서 첫 특수 목적 차량 PVB라고 하는 PV5를 이제 내놨고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뭐랄까 봉고? 뭐 그런 예전에, 형태. 그러니까 좀 상업용 차량. 차량 그런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좀 사람이 좀 이제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인데 1열 2석, 2열 3석, 3열 3석 등 전형화된 기존 상용차와 달리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기차 중에서 그 포터나 이제 봉고 같은 이제 전기차가 또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용차 중에서 한 6% 정도가 전기 상용차인데 2030년 무렵에는 30%로 이제 성장할 거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기 위한 이제 첫 차다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EV3에 이어서 EV4가 나옵니다. 저거는 이제 보통 지금까지 기아에서 나온 이제 전기차들은 다 SUV 형태였는데 요거는 이제 세단 형태로 처음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EV3 때부터 이 외관이 디자인이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진짜 세련돼졌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더라고요. 전기차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이고 차량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EV6 같은 경우가 이제 차가 되게 괜찮은 차인데 품질은 6가 못생겨갖고 저 와이프가 차를 저렇게 만들었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이거는 든다고. 보셨어요? EV4는? 이거는 되게 괜찮고 각도지고 좀 이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EV3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디자인이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넘기시면 여기서 이제 기아 EV 데이를 개최하고 신종 전기차 3종을 공개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EV6 EV 뭐죠? PV PV5, EV4 그리고 이제 EV2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공개를 한 거고요. 지난해 이제 기아가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이제 7위에 그쳤는데 전년 대비해서 13% 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거를 좀 극복하기 이제 위해서 지금 이제 신차들을 내놓은 거고요. EV2 컨셉트카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되게 좀 눈길을 끌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EV3보다는 조금 더 작은 차 이제 그런 형태고. 그 기아차 송호성 사장은 가격 경쟁력으로 유럽에서 연간 10만 대까지 판매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아의 전기차 산업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는 당연히 또 한국 거일 거니까 이제 K 배터리 쪽에서도 이제 되게 좀 좋은 그런
좀 뉴스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기아가 이제 송호성 사장이 올해 출시할 EV4는 유럽에서만 약 8만 대, EV2는 10만 대 판매가 가능한 볼륨 모델이 될 거다. 라고 이제 그러면은 유럽에서만 이제 이 뭐 18만 대 뭐 이렇게 EV3까지 하고 하면은 거의 한 20만 대, 30만 대까지 이제 팔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네, 이제 네. 아마 크게 좀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걸로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좀 머스크하고 좀 관계 있죠. 예, 머스크가 이제 유럽의 극우 정당들을 네. 좀 이제 지지한다 하는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제 반대편에 이제 쪽 진영에 정치적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테슬라 못 사겠다. 이제 쪽팔려서 못 사겠다. 저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하차감 같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사실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 2월 달 들어갔고 유럽에서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지금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는 이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요. 요 관련해서 독일에서 이제 요새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테슬라를 그 이제 극우 정당 지지하기 전에 그 전에 샀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이 그 전에 테슬라를 샀던 사람들이 예, 그 전에 예, 테슬라 예, 차량을 사셨던 분이 예.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어요. 나는 이제 스티커를 제작해갖고 본인의 차에다가 이 차에 붙이고 다닌다는. 예. 민망해서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행위,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예,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예. 그때 이제 일본의 케이스 이제 우리가 일본이 이제 그 한국 반도체 관련해 갖고 뭐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반일 감정이 일어나서 일본 차량 판매가 이제 극히 줄어들었었던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BYD 판매도 사실 여기에 좀 이제 연장선에 좀 같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제 대한민국에서 차를 팔 생각이 있는지 진짜 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대사가 한국 내 반중 세력이 극소수지만 파괴력이 강해 우려가 된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제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 지금 저기 뭐 옛날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반일 시위할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뭐 되게 뭐 흔히 있는 일인데 그 미국 대사나 일본 대사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시위하는 거에 대해 갖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바가 하나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국가가.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뭐랄까 되게 이제 고압적인 좀 이 언사를 내뱉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사라는 사람은 좀 외교관인데 이제 전혀 외교관적이지 않은 이제 한국을 마치 자기들의 이제 뭐 속국이나 뭐 식민국처럼 느끼는 이런 형태의 발언을 하는 거는 BYD 차량 파는 데 있어 갖고 큰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중 정서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BYD가 지금 사실 하고 있는 모습하고도 같이 좀 연결돼 있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BYD 뭐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BYD 과연 잘 팔릴까 궁금하셔갖고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BYD가 그 뭐랄까 이제 이 차량 그 판매 예약만 받아놓고 지금 출시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시를 왜 못 하고 있냐? BYD가 한국법을 우습게 알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차량이 지금 이제 고객이 인도되지 않고 있는데 인도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국내에서는 인증 절차 외에 산업부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신고와 한국환경공단의 보고 평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그 신고서 같은 부분들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BYD가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 정부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테슬라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갖고 이제 테슬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BYD도 마찬가지죠. 예, 보조금 확정 절차를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지난달 2월 28일에 환경부에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이제 사전 예약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를 팔기 위한 신청서는 2월 28일 날 제출하는, 이게 뭐 대한민국 정부를 얼마나 알로 보면 이런 지금 이제 행동을 하는지 좀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지금 올해부터 법이 바뀐 게 이제 배터리 충전량 정보, SOC 정보 기능을 탑재한 이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주기로 지금 돼 있는데
그 관련된 정보를 BRD 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1년 이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당 기능을 탑재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올해 연말이나 돼갖고 이제 이 기능을 탑재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올해 연말에 이 기능을 탑재하겠다는 그 신고서를 제출해놓고 그다음에 1월 달부터 차량을 사지 예약을 받으면 그 1년 동안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니까 BRD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제 수출이 막히자 이제 그 관세 문제 때문에 그랬었죠. 그 이제 이 남은 재고를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갖고 이제 진출을 좀 서둘렀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BRD가 진출할 때 인증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갖고 출시가 이제 1년 지연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똑같은 일이 지금 한국에서 좀 되풀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로 더 커질 수도 있다 하는 이제 이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좀 BRD도 그렇고 중국 지금 정부도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새기셔야 한국에서 장사하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제 신기를 거슬려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우려 섞이게 우리가 시장의 캐파를 뺏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예. 한번 붙어보려고 했더니 예. 처음부터 삐걱거리는군요, BRD가. 예, 법을 예. 안 지키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가소롭습니다, 진짜. 예. 예. 네, 중국 전기차, 대표적인 전기차 BRD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올해 전기차 캐즘 돌파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언급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박순혁 작가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연기금의 매수 패턴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폭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건 것 같은 연기금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은 지금 폭주기관차입니다. 40거래일째 코스피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은 지난 연말 27일부터 3월 4일 어제까지 3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볼까요? 길게 봤을 때 12월 4일, 12월 초부터 3월 4일까지 거의 3개월을 한 3거래일 정도만 쉬고 전부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왜 사고 있고 뭘 사고 있을까요? 연기금이 최근에 매수한 종목을 제가 리스트업 해봤습니다. 자, 2월 동안 매수한 탑 10 종목 뭘 사고 있나요? 연기금. 삼성전자 4,500억 원 넘게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과의 이 차이 보십니까? 액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지금 베팅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지수를 올라가고 있는 것에 베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도체에 매수를 하는 것일까요? SK하이닉스도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이 개선될 거다. LG에너지솔루션 이외에도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름 돋았던 게 조금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 시작했는데 의회 연설 시작 전에 한국의 가스 업체들과 알래스카 가스 개발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10%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벌써 알았던 걸까요?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연기금은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언지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종목별로 탑 10을 봤고 그 안에 ETF들도 있었는데 코덱스 200 ETF,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엔비디아 밸류체인 어쨌든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에 우상향 베팅을 하고 있는 연기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고 우리 시장이 지난 28일 또 어제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증시가 흔들려도 2말 3초에 연기금은 매수합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주, 하나오션, 조선주 오히려 흔들릴 때 샀고요. 이 외에도 포스코홀딩스, 기아, 현대제철 같이 이 관세에 민감한 업종들도 여전히 매수하고 있는 연기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연기금은 더 매수할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매수 작년에 국내 주식 너무 성적이 안 좋았고요. 국내 국민연금 특히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추가적으로 목표치까지 3%포인트까지 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8조 원 가량은 올해 연기금이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연기금은 지금 우리 시장 우상향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연기금을 따라가실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가실 건가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종별 순환매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 여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걸 따지고 있는 듯합니다. 시장 면밀히 주시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